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반화 선형 모형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인 로지스틱 회귀, 지난번에 배웠었죠. 그래서 이 로지스틱 회귀 모델의 모형 선택, 그리고 선형 예측식의 변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혼합 효과 모델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로지스틱 회계 모형 선택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제 변수가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변수가 이제 추가가 됨에 따라서 도대체 어떠한 모델로 가는 것이 최종적인 프리딕션이 온전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애매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AIC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렇게 모형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AIC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게 선형 회귀 분석에 기반한, 그러니까 라이클리후드를 기반한 모델일 경우에는 이런 AIC도 이용하고 변수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현재 많은 모델이 이 빅데이터 시즌이 오면 따라서 이 변수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변수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수히 많은 변수 중에서 어떠한 것을 선택을 해서 최종적으로 모델에 반영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사람이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이렇게 약간은 옛다 모르겠다 하면서 다 집어넣고 결과 한번 보자 라는 식의 형태로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러한 분석을 전문용어로 이제 복불복 연구라고 합니다. 복불복으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복불복이기 때문에 복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복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잘 맞아가지고 이게 프리딕션도 잘 되고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불복, 복이 아닌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복이 아닌 경우에 무한 노가다의 트랩에 빠지게 된다. 무한 노가다. 그래서 소위 림보라 그러나요? 이렇게 영원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회오리에 들어가게 돼서 결과적으로 내리는 일반적인 결론은 뭐냐? 이것은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해결이 안 돼서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안 됩니다. 자기가 못하는 건데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불복 연구를 하게 되면은 결론이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스태티스티션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공부하고 전공하고자 하는 것은 상당히 미래가 참 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이제 빅데이터 분석하는 그런 어떤 모양 양태가 일반적으로는 이런 복불복의 형태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냥 무차별적으로 데이터를 많이 모집한 다음에 그냥 때려 부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안에 걸리면 좋고, 아니면은 또 복불복, 걸리면 좋고 또 아니면은 무한 노가다의 레파토리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슬퍼지죠. 하지만 우리는 스태티스티션이니까 소위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으로 무한 노가다의 범주를 최대한 좁힐 수 있습니다. 최대한 좁히고 그 안에서 설명 가능한, 그리고 확률 높은 변수 선택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AIC 모델에서는 이미 사실은 이 선형 예측식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이제 이 변수가 사실 많이 없을 수가 있어요. 많이 없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의 컨비네이션 또 우리가 찾다 보면 이 AIC를 또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AIC를 이용하려면 기본적으로는 라이클리후드 기반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라이클리 그냥 로스만 가지고 이용한다면, 라이클리후드가 아니라 그냥
로스 펑션만 가지고 우리가 디비에이션을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이게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AIC라는 이런 모델 이것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편의성을 준다라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IC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기존의 강의를 참고를 해보십시오. 자, 두 번째는 교호작용항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교호작용항을 한번 설명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 많은 오해를 그동안 불러일으킨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들어보시고 이제 오해를 푸시고 이제 교호작용 혹은 상호작용항에 대한 깊은 오해를 풀고 마음 편안하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선형 예측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교호작용 또는 인터랙션 항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상호작용 항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예측식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변수를 곱합니다. 예, 곱해서 이 마치 어떠한 느낌이 드냐면 여기 보이는 요 변수 이름이 뭐죠? 식물 사이즈죠. 식물 사이즈와 그리고 두 번째는 비료 처리를 곱해버립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는 의미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몰라. 하여튼 근데 지금 이 모델 차원에서 모델의 구체화하는 이 포뮬레이션 차원에서 곱하는 형태로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호작용항 혹은 상호작용항이라고 불러놓습니다. 상호작용을 보려고 하는 것 이라고 말하는 순간 극한의 혼동에 빠집니다. 극한의 혼동. 상호작용 마치 식물 사이즈와 비료 처리와의 이 상관관계를 봐야 할 것만 같은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지만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호작용 차라리 교호작용이라고 하면 조금 느낌이 덜할 것 같아요. 근데 이름이 인터랙션 상호작용이라고 불리는 바람에 마치 식물 사이즈와 비료 처리와의 관계를 무엇인가 얘기해가면서 이 분석 안에서 뭔가 얘기해보고 싶은 그런 본능, 유혹이 오게 되죠. 굉장히 강력한 유혹이 오게 되면서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본격적 엉터리 분석이 되게 됩니다. 상호작용은 쉽게 얘기하면 그때그때 다른 모델을 뽑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다른 모델을 분할해서 보기 위해서 상호작용을 넣습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상호작용은 그래서 기억하기 쉽게 그때그때 달라요. 너무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의 수준을 제가 낮춰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굉장히 쉬운 어떤 로우 레벨로 끌어내리는 것이 사실은 효과는 좋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인터랙션 보면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다른 모델을 뽑아낸다. 그때그때 다른 모델을 뽑아내서 여러 개의 모델을 뽑아내기 위한 것이다. 식물 사이즈와 비료 처리 이렇게 곱해놓으니까 이거 두 개의 어떤 상호관계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교호작용이 영향이 큰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보지 마십니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시죠. 이 교호작용항은 단순하게 그 곱을 두 개 곱한 것이다.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보면 여기 있네요. 교호작용이 있는 모델 그리고 교호작용이 없는 모델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교호작용이 거의 없다. 교호작용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그 변수 x와 변수 f를 곱한 이 교호작용이라는 어떤 일종의 변인 뭐라고 할까요? 변인 x 스타라고 할까요? 이 x 스타라는 변인의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호작용이 있어도 없어도 사실은 이 모양 자체, 이 프리딕션 모양 자체가 거의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교호작용, 이 상호작용항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보시면 알겠지만 상호작용의 처리를 한 경우 잠시만요. 비로 처리를 한 경우, 비로 처리를 한 경우는 대략 이런 모델이 나오고요. 그리고 비로 처리를 안 한 경우는요, 이건 안 한 경우는 이렇게 모델이 나오고요. 그리고 비로 처리를 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모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비로 처리를 한 경우와 안 한 경우 이 수치가 사실 거의 차이가 없다. 교호작용이 있는 모델과 없는 모델이. 그래서 이 교호작용의 의미가 없는 것을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의 경우에는 교호작용이라는 항을 추가해도 모형만 복잡하게 만들 뿐 예측 능력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호작용항은 그 개수만 봐서는 해석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추정 결과에 의해서 예측 도시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호작용을 넣을지 말지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 변수, 그런데 설명 변수가 증가할수록 가능한 교호작용의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그래서 변수가 x1, x2가 있으면 교호작용 항이 하나인데, 만약에 변수가 3개면 교호작용을 몇 개 넣을 수 있죠? 3 combination 2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호작용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플러스 1까지 넣을 수 있어요. 이거 만약에 3개를 동시에 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교호작용을 넣을지 말지에 대한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보시면 지금 교호작용이 비료 처리를 한 경우 그리고 비료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를 여기서 뽑아낼 수가 있죠. 비료 처리를 한 경우는 이 f가 1이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식이 베타 1 플러스 베타 2 곱하기 xi 곱하기 베타 3 곱하기 베타 4xi 이렇게 식이 됩니다. 반면 비료 처리한 경우죠. 케이스 1에 비료 처리한 경우, 케이스 2 비료 처리를 안 한 경우의 모델은 베타 1 곱하기 베타 2xi 곱하기 이제 이게 비료 처리 안 하면 이게 0이잖아요. f가 0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이 돼요. 이렇게 모델링.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비료 처리를 한 경우 그리고 비료 처리를 안 한 경우 그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서 변화의 수준을 보려고 하는데 어디에 변화 수준을 보려고 하냐면 이 결과적으로는 이 변수에 대한 변화 수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거 두 개는 같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요거 두 개 합쳐서 어떻게 표현이 되죠? 베타 2 더하기 베타 4 곱하기 xi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xi에 대한 변수가 xi에 대한 변수가 여기가 이게 되죠. 언제? 비료 처리를 한 경우. 비료 처리를 안 한 경우는 베타의 개수가 어떻게 되죠? 베타 2 하나만 돼요. 그래서 비료 처리를 한 경우는 베타 플러스 2 더하기 베타 4인데
비료 처리 안 하면 베타 2만 가지고. 그래서 그때 달라요. 비료 처리를 한 경우와 안 한 경우 그때 다른 두 가지 모델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교호작용, 인터랙션 항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 교호작용 항을 넣게 되면은 이 두 가지의 모델을 동시에 볼 수 있게 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교호작용 항 넣는 바람에,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 교호작용항을 이렇게 하나가 바이너리 변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모델을 더 뽑아낼 수,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게 편리하니까 이렇게 교호작용을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을 교호작용으로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이 변수의 이렇게 보시면 이 식물의 크기에 따른 종자 수 이것을 보기 위해서 여기 상호작용을 상호작용을 넣어서 그때 비료의 처리를 했을 경우와 안 했을 경우 그때 다른 식물 크기의 효과를 보고 싶은 겁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식물 크기의 효과가 우리가 관심 있는 거지, 비료 처리와 식물 크기, 즉 설명 변수와의 관계를 보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전히 종자 수와 식물 크기와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그때 다른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테크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만약에 이게 두 개가 하나가 카테고리칼이 아니고 둘 다 연속형이면 이럴 경우는 사실은 해석이 쉽지가 않아요. 해석이 쉽지가 않아서 이럴 경우는 이제 케이스별로 나눈다라는 게 사실 케이스가 무한계가 되겠죠. 왜냐하면 모두 다 연속형이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는 따로 해석을 하지 않고, 물론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의 변인을 고정을 시켜놓고 그럴 때 그때 달라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 분산을 제거하는 이 교호작용항에 의해서 분산이 제거되어서 우리가 하나의 효과를 보고 싶을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교호작용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그 해석, 여러 가지의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그때 다른 케이스의 해석을 가능케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주된 목적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게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지금 식물의 사이즈가 아까 베타였는데 그 베타 2, 베타 4, 물론 여기서는 베타 2 더하기 베타 4였을 거고요. 베타 2였을 거고, 이건 베타 2 곱하기 베타 4였을 텐데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별 차이가 결론적으로 그때 달라요. 이렇게 교호작용. 사실상 있어도 없어도 별 차이가 없어서 여기서는 교호작용 안 넣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근데 어느 변수가 많은 경우에는 교호작용을 포함할지 말지 고민하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해석도 어려워지고요. 여기서 복잡한 패턴을 정밀하게 모형화하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괜히 넣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괜히 넣었다가 주된 효과를 보여주는 그 설명 변수의 유의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해요. 그래서 황당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베타 계수가 이제 유의해야 되는데 괜히 넣었다가 유의해지지 않아, 교호작용항만 유의해,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이 교호작용의 원칙은 뭐냐면 네스티드 모델이어야 됩니다.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모델 안에 들어오지 않았던 다른 교호작용항을 넣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x2, x2 있으면 x1, x 곱하기 2 이렇게 교호작용항을 넣을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x2 근데 갑자기 교호작용항 x1, x4
갑자기 이게 메인 효과로 안 들어갔어요. 메인 효과로 안 들어간 X4를 여기다 갑자기 집어넣으면은 교호작용을 이렇게 집어넣는 건 아닙니다. 네. 모델은 돌아갈 수 있어요. 네. 패키지에서 돌아갈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F4. 만약에 네 번째 변수를 집어넣어서 네스티드 네스티드 효과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이 교호작용항을 넣어야지만 그때 다르다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족보 없는 모델이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막 돌려다보면 아까 말한 그 소위 말해서 밑바탕 없는 무한 노가다를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원리 원칙을 모르고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들은 이제 배웠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또 나오죠. 나눈 값의 통계 모델링은 이젠 그만하자. 이제는 우리가 정리를 하자. 교통 정리를 하자. 그래서 변수 1과 변수 2를 나누어서 비율 값으로 만들지 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변수 변화의 데이터 가공은 주어진 관측지를 조작해서 만들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이해입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자면 원 변수의 로그를 취하거나 하나의 변수를 하나의 평균으로 바꿔서 여러 변수 하나의 평균을 바꿔서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변수에 로그 취하는 거는 괜찮지 않나요? 막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로그도 꼭 취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로그를 취해야 되는 건 아니고 로그를 취했을 때 우리가 특히 정규성 가정이 있는 모델일 경우에는 이제 가정의 유리한 측면에 있으니까 로그를 일단 취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의 평균으로 바꾼다라는 건 이건 분산을 죽여버린다는 거죠. 분산을 죽여서 더 간단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소위 말해서 데이터 분석 계열의 그 가미가제라고 해야 될까요? 자폭 테러. 자기가 충분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무기가 있는데 스스로 가능성을 무너뜨리는 행동이라고 해서 소정의 조작입니다. 그리고 변수 변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나눗셈 변산, 특히 나눗셈을 많이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타율이 이제 10타수 3안타인데 모두 3알타자인데 1000타수 300안타하고 10타수 3안타 둘 다 3알타자야. 그런데 이거를 비율로 따지고 보면 어떻게 돼요? 비율로 따지고 보면 0.3 똑같은 옵저베이션이 돼요. 카운트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카운트 300안타 3안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2군의 그 바람의 아들 이종범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안타를 많이 쳐야 된단 말이에요. 네, 안타를 많이 친 게 의미가 있지, 이 타율은 시즌 초반에 6할 타자도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하는 걸까요? 시즌 6할 타자 되자마자 시즌 오프하면 6할 타자인데? 안 되죠. 뭔가 정보가 비율을 가지고 한다는 건 정보를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섣불리 비율을 이용하는 건 안 좋죠. 그래서 카운트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카운트가 비율보다 더 많은 정보를 들고 있다라는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카운트가 비율보다 더 많은 정보. 왜냐면 비율은 이미 정보를 한번 가공한 거기 때문에 정보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정보를 가공하는 상황이 계속 왔을 때 이상하게 나는 열심히 분석했는데 시그널이 없어요 라는 말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현재 저도 여러 업체에서 이제 그 데이터 분석 의뢰도 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의뢰 오는 그런 분석 방법이 하다 안 돼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래서 119를 친 거죠. 그리고 딱 보면은 이거는 모델을 기본적으로 온갖 그 짬뽕식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어저스먼트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모델링 했다거나 아니면 그 원래 로우 데이터를 모델링 할 수 있는 기법이 없는 경우, 잘 모르는 경우,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카운트 데이터 모델링 하는 거 배웠었잖아요. 포화성 리그레션 가지고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용할 수 있고 이항분포도 이용할 수 있고 물론 이항분포는 카운트 데이터를 직접 모델링 하는 건 아니죠. 특히 로지스틱 회계 모델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정보를 잃어버리는 문제가 사실 1차적으로 큽니다. 두 번째는 분자와 분모를 구성하고 있는 변수가 오차를 포함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분자와 분모 둘 다 뭐예요? 분자와 분모 둘 다 확률 변수란 뜻이에요. 확률 변수의 곱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가 하나 있고 B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의 곱이잖아요. 이거는 A 곱하기 확률 변수의 역수를 취한 곱이죠. 그래서 확률 변수의 곱, 확률 변수의 곱이잖아요. 그럼 확률 변수의 곱을 여러분들이 나타내야 된단 말이죠. 컨트롤 해야 되죠.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확률 변수는 함수라 그랬잖아요. 함수의 곱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컨트롤 할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죠. 예, 이런 거는 쉽지 않다. 어떠한 비율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비율값은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르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어떻게 확률 분포를 따를까요? 카운트 데이터에 1을 더해서 로그 변환하면 정규 분포가 될까요? 막 이렇게 물어보죠. 이건 뭐냐면 카운트 데이터가 0이 막 잔뜩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람들이 생각한 거야. 아이디어도 참 기가 막힙니다. 0이 많아서 제로 인플레인트드 된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아. 그래서 이 0이 이제 모델링이 잘 안 되니까 여기다가 1을 더해가지고 이렇게 로그를 더하면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여지니까 이럴 경우에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는 거죠. 안 됐다. 해도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정보를 잃어버리게 되고 두 번째는 해석이 우스꽝스러워진다. 그래서 우리 그 포화성 리그레이션은 오프셋 항을 추가해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오프셋 항에서는 물론 예를 들어서 조사 구역의 면적이 있고 그 면적에 어떤 존재하는 식물의 개체수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 식물의 개체수는 봐보세요. 면적에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서울 시내에 나는 식물의 개체수하고 저 평창군에서 식물의 개체수, 나무의 개수를 해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 건국대학교 나무 물론 많긴 하지만 평창 올림픽 근처에 있는 무수히 많은 수풀림에 있는 나무는 틀릴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 것도 틀리고 같은 평창 안에서도 어디서는 어때요? 어디서는 면적이 이만큼 조사하고 어디서는 면적을 조그맣게 조사를 해요. 맞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면적이 다르니까 이제 어떻게 유혹이 되냐면 면적으로 나누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조사 지역에 여기서 잔뜩 이렇게 이 지역에서 잔뜩 이 카운트가 나왔는데 이 카운트가 나왔지만 조사 지역이 넓어서 하필이면 조사 지역이 뭐 면적이 동일하지 않았어. 네. 조사 지역의 면적이 동일하지 않아서 이 카운트를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 그럴 경우에 어떤 유혹이 드냐? 이 조사 지역의 면적을 나눠서 비율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죠. 맞죠? 네. 카운트를 잃어버리게 되죠. 비율로 가니까. 그럴 때는 이 조사 구역마다의 면적을 오프셋이라는 것을 넣어서 오프셋항이라는 것을 넣어서 비율 계산을 하지 않아도 카운트를 여전히 이용할 수 있는 포화송 모델의 아종 형태. 포화송 모델의 여기 포화송 모델은 원래 평균 개체수, 평균 어떤 특정 여기서는 식물이죠. 식물 레이블 i라고 했을 때 거기서 평균 종자수의 익스펙테이션의 선형 예측식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에 이 소위 말해서 이 면적이라는 오프셋 항을 여기다 추가함으로써 인해서 여전히 이 카운트를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곱해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요게 지금 그 항이죠. 그거죠. 원래 이제 링크 펑션으로 여기다가 로그를 이제 취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여기에 있는 우리가
평균, 모델링하는 평균 종자수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여기 log AI 이건 면적이 기존에 정해진 거니까 그냥 여기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셋업을 하고 추정은 베타 1과 베타 2에서만 이렇게 진행하면 된다. 그래서 이 포화성 분포의 카운트를 이용할 때 카운트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오프셋 항을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다.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비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컨트롤하고 싶을 때 어떤 단위 면적당 평균 개체수를 얘기할 때에 필요한 것입니다. 교수님 질문이 될까요? 네, 질문 주세요. 방금 오프셋 항을 봤는데 네, 결국 면적으로 나눠주는 게 아닌가요? 면적으로 면적으로 여기서 네네. 근데 모델링이 기본 모델링이 잘 보세요. 기본 모델링이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비율을 그냥 이용한다고 한다면은 얘기가 달라져. 카운트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비율을 이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이거는 지금 카운트 데이터잖아요. 이해돼요? Y. 네네네. Y는 카운트 데이터인데 이 카운트 데이터를 직접 우리가 컨트롤해서 우리가 비율을 만든 다음에 모델링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네네.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모델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냥. 이 모델을 그대로 이용하되 대신 그 각각의 이제 각각에 있는 여기서 면적이 어떤 조사 구역이죠. 이 조사 구역에 해당되는 그 면적을 여기다가 곱해 줌으로써 이 카운트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카운트가 아니잖아요. 이게 카운트가 아니면은 포화성 모델을 쓸 수가 없어요. 비율을 가지고 이용하면 포화성 모델을 쓸 수가 없다고. 네. 이해가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Y가 그 i번째 예를 들어서 식물 케이스에서 생존하는 종자 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운트. 그래서 그 카운트 가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델을 쓰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를 그냥 나눠서 어떤 PI랑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건 어떻게 돼? 이게 비율이 컨티뉴어스잖아요. 비율. 맞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냥 이용해서 만약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원래 정보가 포화성 리그레션을 못 써. 카운트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비율을 이용한 모델이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비율을 이용하겠다라면서 그냥 일반 선형 모델 구릴 수도 있어. 비율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여기가 PI야, 이거 P야, 비율. 그리고 여기 X 식물 종자의 크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리그레션 그릴 수 있다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분산을 많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해도 돼. 근데 많은 경우는 근데 이 책에서는 얘기하듯이 많은 경우는 그렇게 한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 본 듯이 조사 구역 면적이나 밀도 변수를 만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카운트 데이터로 받아들이면서 분석하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전체 아까 봤듯이 정보를 잃어버린다. 아까 나왔었잖아요. 정보를 잃어버린다. 정보를 잃어버립니다. 실제로. 카운트 데이터 가지고 있는 그 정보를 잃어버리게 되고 정보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쉽게 생각해서 이만큼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정보를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요만큼의 정보를 가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까 식물 크기에 따른 종자 수에 대한 효과를 보고 싶은데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곳에 해당되는
이 정보를 잃어버리니까 시그널이 약화된다. 시그널 약화. 시그널 약화되면 어떻게 돼요? 정보를 왜곡할 수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건데 포기. 포기. 안 되는데요? 막 이렇게. 자기가 못하는 건데 안 되는데요? 이렇게.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물론 근데 여기 나오는, 책에 나오는 수준은 상당히 그래도 쉬운 레벨이에요. 실전으로 가면은 시그널이 그냥 정말 최적의 모델을 쓴다 하더라도 시그널이 잘 안 잡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지금 제가 뭐 따로 이게 뭐 보안이나 뭐 여러 가지 걸려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시그널이 안 잡히는 경우에 프로젝트를 가져와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얘기 들어보면은 요즘에 한창 그 딥러닝 뭐 CNN 유행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다 그냥 짬뽕식으로 집어넣어놨어요. 거기다 집어넣은 다음에 어디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딥러닝이면 다 된다 이렇게 해놓고서 다 집어넣어놓고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하나도 안 맞아. 트레인 데이터만 맞아. 프리딕션 하면은 다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이상한 소리. 완전 이상한 소리. 기본적으로 이 경우는 이제 두 가지 다 안 맞았는데, 첫 번째는 데이터를 제대로 핸들링 초반에 하는 핸들링도 실패했어. 그리고 적정한 모델도 선택하지 못했어. 딥러닝이나 CNN에 집어넣으면 안 돼. 만병통치약이 아니야. 딥러닝과 CNN에 대한 이해가 없어. 여러분들이 딥러닝과 CNN에 대한 이해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배우려고 하는 기본 가정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본 가정. 이 카운트 데이터에 대한 기본 가정. 그리고 데이터가 뽑히는 그런 과정에서 코릴레이션 있으면 안 돼. 그리고 다 기본적으로 깔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코릴레이션 있으면 어떻게 돼? 데이터마다? 한 집단에서 1000명 뽑는 거랑 한 사람한테 1000명 조사하는 거랑 똑같은 데이터 아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조사하는데 저 한 명만 1000번 테스트하는 거랑 1000명을 모아놓고 한 번씩 테스트하는 거랑 데이터는 똑같다고. 데이터는 똑같이 1000개예요. 그런데 그걸 똑같이 보고 분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해? 그냥 매트리스 받으면 그냥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해지지. 그러니까 꼬여버리죠. 그거 그 저널 한번 보십시오. 그거 보면 요즘에 백신 때문에 지금 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 논문을 내가 보지 않았어야 되는데 보고 나니까 더 지금 불안해졌어요. 지금 그거 보면 나오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한 80% 90%는 코카시안 아메리칸들을 조사해놨다고. 아시안들은 거기에 뭐 5%인가 1800명밖에 없어요. 한 3만 명에 400명 중에서. 그리고 효과가 아시아는 증명이 안 됐어. 거기 그 논문의 결과가 아시아는 잘 모르겠다야. 샘플 사이즈도 없을 뿐더러 그 논문의 결과가 아시아는 효과 모르겠다야. 네, 한번 읽어보세요. 인터넷에 다 있으니까. 이게 통계하셨는데 그런 건 좀 볼 줄 알아야죠. 네. 그러면 그거 분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되죠. 집단이 확실하게 있는데 그 집단 간의 차이를 봐야 돼. 모든 집단에 다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메리칸에서도 통하고 아시안에서 통하고 또 히스패닉, 라틴에서도 통하고 다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한 번에 다 때려박아가지고 하면 돼? 안 되지. 네. 그래서 한 번에 때려박는 거를 막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기본을 안 깔려 있으면은 계속 무한 노가다의 연속일 뿐이에요. 그래서
뭐 컴퓨터 사이언스, 뭐 컴퓨터 공학과 지금 엄청 인기 많지 않습니까? 복수 전공 막 이렇게 그냥 아마 의학과 다음으로 컴퓨터 공학과가 점수가 가장 높지 않을까? 그럴 것 같은데. 근데 대부분 놀랍게도 그래도 학생들이 똑똑해. 대부분의 학교가 통계학과가 의학과 다음입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그래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똥된장 구분을 할 줄 아는가 봐. 예. 빅데이터랑 인공지능 제대로 하려면 통계부터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래도 눈치를 챘어. 알고 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문가로 가기 위한 초석을 닫는데 매우 중요한 학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게 마찬가지예요. 카운트 데이터 어떻게 컨트롤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분산과의 한판승을 계속 하는 거예요. 분산은 정보량이고 그렇다면 각 데이터 타입에 맞는 모델을 넣어줘야지. 그리고 각 데이터 타입에 맞는 데이터를 최대한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핸들링을 해 나가야지만 그 소위 원하는 분산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시그널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능력이 발휘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 나오는 경우 뭐 단위 면적당이 아닌 단위 시간당도 가능하다. 단위 시간당 발생하는 사건의 개수. 이 포화송 확률 변수의 정의입니다. 단위 시간 또는 단위 구간, 단위 면적 안에 발생하는 사건의 수. 이게 포화송 확률 변수의 정의예요. 그 확률 변수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위 시간 내에 상공을 통과하는 새 개체수를 세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 마찬가지로 관찰 시간이 달라도 관찰 시간으로 오프셋 확률 넣으면은 카운트 새가 막 이동해서 북극에서 남극으로 남극? 너무 먼데요. 네. 북극에서 뭐 이런 적도 지방으로 이동하는 새의 모습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새의 카운트 새 카운트가 나오죠. 관찰 시간. 그래서 얼마나 많은 새가 이동하는지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이동. 그래서 그럴 경우에 비율로 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과학에서 통계 참 많이 이용합니다. 다음으로는 정규 분포와 우도. 그래서 정규 분포는 가우시안 분포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이 가우스 수학학자를 기반으로 해서 통계가 예전 수학자 중심으로 이제 꽃피우게 됐고요. 혁혁한 공헌을 주게 되었죠. 근데 이 정규 분포의 발견은 마치 어떠한 사과가 떨어져서 이 중력의 법칙이 발생했다 뭐 이런 식으로 발견된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어떤 학자들 간의 내공과 그 관찰치가 누적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확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가우시안, 이 가우스, 그래서 나중에 그 마르크화 보면은 거기도 이제 나옵니다. 그 독일 화폐에도. 그래서 너무나도 이 중력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우스와 여기 가우시안 분포, 가우시안 분포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정규 분포는 이 중요한 것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범위가 네거티브 인피니티가 파지티브 인피니티 가게 되고 그리고 오차 내던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것이 여기 모수로 존재하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여기 모수가 두 가지가 있죠. 평균과 분산.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를 컨트롤 해가면서 우리가 확률 밀도함수를 고민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수식 형태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고요.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로그 우도 함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로그 운동 함수는 말씀드린 대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확률 변수 여기 모수의 함수로 본 거죠.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가정된 이 y죠. 이 y에 기본적으로 가정된 디스트리뷰션이 있고 그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결합 확률 밀도 함수를 구현해 놓고 나서 그냥 모수의 함수로 보기만 하면은 그냥 로그 함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내용은 뭐냐면 어떠한 y가 오든지 간에 항등 링크를 걸어서 y를 변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y를 바꾸지 않고 이 우도 함수를 이용해서 그냥 최대 우도 추정치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하필이면 최소 제곱법의 추정치와 동일한 값을 갖습니다. 이렇게 우연히 일어나는 것들이 통계에서 몇 가지가 있어요. 또 우연히 일어나게 돼요. 최대 우의 추정치와 최소 제곱법의 추정치, 이 모수의 추정치가 같아요. 같아야 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 제곱, 최우 우정치, 최대 우조 추정치 이런 거 가리지 않고 그냥 최대 우도 추정치로 그냥 받아들이고 계산하죠, 보통. 그래서 네, 됐습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는 항등 링크 펑션을 이용해서 한 것이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감마 분포를 이용하는 감마 분포는 특징이 여기에 감마 분포의 여기 density 펑션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건 감마 함수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모수가 몇 가지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모수가 그 모수가 어떠한 모수를 지정해 줌에 따라서 이 감마 함수 density의 모양 쉐이프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포화성 디스트리뷰션이 평균이 낮으면 이렇게 되고 평균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식으로 이동되는 거 보았었죠. 그 람다의 값이 작아질수록 커질수록 이렇게 퍼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컨셉처럼 이 감마 디스트리뷰션이 여기 보이는 이 모수의 조정으로 인해서 여기 보이는 y죠, 반응 변수의 모양을 컨트롤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수가 1로 같으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5가 되면은 조금씩 멀어지고 0.1이면 갑자기 이렇게 쭉째, 이렇게 쭉 째서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으면 작을수록 앞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건 density이기 때문에 cumulative 펑션을 쭉 그리면 이게 1이 되는 그런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이제 좋은 점이 뭐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density가 반응 변수가 0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시간이죠. 시간에 대한 모델링입니다. 여러분들이 반응 변수를 시간에 대한 모델링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지수 분포가 어때요? 지수 분포의 정의는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에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게 지수 분포의 대상이 되는 확률 변수의 대상이 되는 수치의 정의입니다. 지수. 그래서 그거랑 다르죠. 아까 보면 포화성 디스트리뷰션 단위 시간 안에 발생하는 사건의 횟수를 모델링하는 것이 포화성 확률 변수고요. 이 지수 분포는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모델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병의 발생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혹은 누가 사망하는 이벤트, 이런 이벤트에서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델링할 때 이 감마 분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감마 분포는 지수 분포의 S가 1일 경우 지수 분포의 지수 분포가 스페셜
케이스가 돼요. 감마 분포에서. 그래서 이 감마 분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시간과 관련된 이 0부터 시작하는 시간과 관련된 모델링을 하는데 유용하다라는 것입니다. 유용하다. 그래서 확률 변수가 0 이상 되는 연속 확률 변수라 그래서 더 이상 카운트가 아니죠. 카운트 아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이 감마 분포를 활용한 예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마 분포. 우리가 아까 정규 확률 밀도 함수는 링크 펑션을 그냥 아이덴티티 펑션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냥 아무것도 변화 안 하는 거. 근데 이 감마 함수를 이용할 때는 로그 링크 펑션을 이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꽃의 무게가 있고, 꽃의 무게는 어때요? 무게가 0부터 시작하잖아요. 무게가 마이너스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무게가 또 컨티뉴어스예요. 그래서 감마 분포를 사용하기가 수월하죠. 그런데 이런 식의 형태가 나타날 텐데, 분명히 나타날 텐데, 이런 형태를 가지고 만약에 정규 분포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애매해지는 거죠. 여기다 드립다 대놓고서 막 자기 마음대로 트랜스포메이션 해가지고 정규 분포를 끌고 가? X. 되긴 됩니다. 트랜스포메이션 막 해가지고 막 나누고 빼고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그렇게 하면 되게 되지만, 어떻게 된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를 많이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왜곡된 시그널을 디텍션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확률 변수에 맞는 이 분포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꽃의 무게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응에서 연속하면서 무게를 나타내기 때문에 양수를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모델링을 해보게 됩니다. 이 평균이고, 무게의 평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Y의 식물이 가지고 있는 I번째 식물이 가지고 있는 무게가 있고, 무게에 대한 평균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모델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정은 어디에서 하느냐? 여기 이렇게 모델링 하게 되는 거죠. 단조 증가의 함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뭔가 느낌이 싸하지 않아요? 뭔가 지금 뭐예요? 지금 이러한 과정에서는 베타에 관해서는 이 B에 대해서는 어때요? 베타의 이 B에 대해서 선형 관계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 비선형 회귀 모델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우리가 로그를 취하고 로그를 취한 다음에 여기 expectation 이렇게 끌어내리면 결과적으로 베타를 B에 해당하는 것을 바닥으로 끌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바닥으로 끌어내려서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로그를 취하면은 다음과 같이 선형 회귀식, 선형 예측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답을 보통 이제 답정너 이렇게 하죠. 답 정해놓고 갑니다. 답은 선형 모델로 어떻게든 하고 싶어 해요. 그래야지만 해석을 쉽고 여러 가지 컨트롤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형식으로 모델링을 최종적으로 해서 이 Y가 기본적으로 감마 디스트리뷰션을 따른 걸 아니까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뭐예요? 이거 추정하기 위해서는 감마 디스트리뷰션을 활용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구해내면 됩니다. 라이클리후드를 구하고 이제 거기서 베타에 대해서 그냥 미분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ML이죠.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터를 구하게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Y를 결정하는 것은 선형 예측식과 링크 함수만 하면 되고, 결과적으로는
평균 분산에 해당되는 쉐이프와 레이트에 관한 모수를 어떻게 지정할지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다 추정할 수 있다. 알아서 추정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평균과 레이트에 해당하는 것을 알아서 추정하게 되고 MLE로 추정하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나오는 직선 이렇게 감마 분포로 이제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게 될까요? 아무 생각 감마 분포에 대한 이 y 변수에 대한 관심 별로 없으면 그냥 여기다가 그냥 찍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형관계에 있다.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데이터가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직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지. 본격적으로 왜곡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여기 막 다 여기 보면 레지듀얼 크잖아. 파셜 레지듀얼 엄청 커. 그래서 설명 다 안 되는 지역들입니다. 에러들. 컨트롤 안 되니까 이제 왜곡될 수 있는 측면입니다. 라는 것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면은 Generalized Linear Model 해서 정규 분포뿐만 아니라 포화송 분포, 이항 분포, 감마 분포를 활용한 확률 분포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수리통계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한 가지 의문이 들 수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규 분포와 포화송 분포, 이항 분포, 감마 분포는 소위 말해서 이 같은 식구입니다. 식구 패밀리. 우리가 남이가 할 때 그 남이 아니다. 남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식구. 같은 패밀리 안에 들어가는 확률 분포. 그래서 이 확률 분포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규 분포로 이 변형을 통해서 정규 분포로 다 갈 수 있는 이 정규 분포로 간다기보다는 같은 어떤 식구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눈, 코, 입 비슷하잖아요. 생긴 게. 그러면은 이게 사실 생긴 게 비슷해서 어느 정도의 틀 안에 다 꽂혀 들어가는 설계도가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설계도 안에 어느 정도 다 들어가서 표현이 가능한 형태로 바뀔 수가 있어요. exponential family라고 하는 이 식구 여기 뭐야 조폭도 이름이 있잖아요. 뭐 칠성파 뭐 무슨 뭐 고구마 구더기파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exponential family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exponential family 안에 들어가는 이 식구들은 꼭 기억을 잘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규 분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잘 평소에 이 정규 분포를 가만히 시간 날 때 달력에다 그려놓고 잘 한번 보기를 바래요. 정규 분포는 자연현상을 특히 사회현상을 표현하는데 매우 용이합니다. 용이함. 이 자연과학적 속성이 있어요. 정규 분포는. 지금까지는 제가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측면에서의 이야기를 드린 거지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대한 원리 원칙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근데 정규 분포라는 것은 좀 특이한 게 정규 분포로 이 자연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툴이 되는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exponential이라고 얘기하는데 exponential이라는 이 함수는 매우 특이한 함수죠. 저는 수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이 무리수 이 exponential 여기 베이스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이 exponential 함수는 자연현상을 자연로그라고도 많이 부르잖아요. 자연로그 이렇게 해서 자연로그. 그런데 이 자연현상을 정말 잘 표현을 해줍니다. 이 exponential 펑션 자체가. 그런데 density가 이 정규 분포의 density가 어때요? 이걸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익스포넨셜로 표현이 돼 있어. 이 익스포넨셜로 다 표현이 가능해. 여기 있는 것들은. 네, 여기 있는 거.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익스포넨셜 패밀리로 가는 것을 눈여겨 항상 보고 있어야 됩니다. 자연 현상을 잘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이것의 연관관계는 좀 사실은 저도 뭐 논문을 가지고 이렇게 백업돼서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과학의 속성이 어떤가요? 과학의 속성이 귀납이 많잖아요. 귀납. 맞죠? 그 사과를 몇 번 뉴턴 사과를 몇 번 떨어뜨려봤는지 모르겠지만 뭐 5만 번 떨어뜨렸다고 합시다. 그 5만 번 떨어뜨리면서 관찰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론을 만들어내잖아요. 맞죠? 귀납이란 말이에요. 물론 귀납은 진실을 증명하는 방법은 아니죠. 진실을 추론할 뿐. 그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귀납이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 익스포넨셜 패밀리를 두둔하는 건 아니야. 왜냐면 귀납은 치명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귀납은 어떤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이 사과를 3조 번 정도 떨어뜨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3조 번 떨어뜨리면 3조 번 중력가속도 법칙에 의해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3조 번 플러스 1번째에 여전히 이 사과가 똑같은 중력가속도로 떨어질 것을 증명해 주지 못해요. 귀납은. 그렇다고 추정할 뿐. 그래서 귀납은 모든 과학적인 속성은 진리를 증명하는 건 아닙니다. 진리를 증명하는 게 아니야. 그냥 현상을 나타낸 툴 뿐이에요. 진실을 얘기해 줄 수 없어요. 요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섣불리 익스포넨셜 패밀리를 가지고 이 자연 현상의 진실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하기가 두려운 면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반대로 갈 뿐. 근데 특이하게 통계에서 많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연과학적인 속성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근데 이 익스포넨셜 패밀리, 특히 정규분포는 이상하게 자연현상과 그리고 우리 인간사의 사회현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잘 표현할 경우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잖아요. 보통 여러분들 수능 점수 딱 하면은 평균점수 이렇게 벨 쉐이프 일어나잖아요. 맞죠? 정규분포로 다 설명이 돼요. 여러분들 100년 1000년 해봐. 100년 1000년 수능 해봐. 수능 점수에 이렇게 한 번이라도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다 만점 맞아 이렇게? 안 일어납니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됩니다. 사과의 크기, 뭐 씨앗 종자의 뭐 불량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사회현상,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이 이상하게 놀랍게도 이 정규분포의 익스포넨셜 패밀리 안에 들어가는 이 덴시티에 굉장히 잘 맞아떨어져요. 그거 자체가 이미 조건부 확률처럼 이 백업을 해준다고요. 이 지금 기존의 이 귀납의 데이터들이 익스포넨셜 패밀리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기도 해요. 왜 하필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진짜 다 모르겠고 데이터를 일단 만들어 묻지마 생성 그리고 다 때려 넣어 그리고 가서 돌려 그리고 나서 나온 거 보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카운터 펀치입니다. 이게 카운터 펀치는 뭐냐? 익스포넨셜 패밀리 안에 들어가는 덴시티를 이용해서 모델링 하는 것 자체가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잘 설명해주는 기존에 무수히 많은 레퍼런스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익스포넨셜 패밀리 안에 들어가는 이 포화성 분포, 이항분포, 감마 분포, 정규분포를 최대한 잘 이용하는 여러분들의 능력이 중요하다. 이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더 잘할 확률이 높아요. 실제로. 나는 감마 분포는 진짜 안 쓸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감마 분포 쓸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안 쓸 뿐, 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계속하면서 왠지 그걸 써본 적이 없고 포화성 분포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안 쓸 뿐이지, 예, 무서워서 안 쓸 뿐이지 제대로 쓰기만 하면은 굉장히 폭발적인 툴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게 다 히어로가 가지고 있는 특수 마법 스펠 같은 것들 중에 하나예요. 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 장착을 해놓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왔을 때 카운터 펀치 빡 때리면서 이제 이 이스포넨셜 패밀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포텐셜을 터트릴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꼭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것도 되니까 알아보세요, 이것도 되니까 알아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되니까 이렇게 하니까 얼추 맞죠? 얼추 맞으니까 포화성 분포를 하면 돼요 라는 수준으로 이 분포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 밑단에서 무수히 많은 논의가 사실 그동안 있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이 분포에 대해서 이 정도 분포, 익스포넨셜 패밀리에 있는 분포 정도는 자유자재로 핸들링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봄직한,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들어봄직한 웬만한 분포는 다 수리통계학에서 존재하는 웬만한 분포는 다 익스포넨셜 패밀리 안에 들어가요. 참 재미있죠. 재미있죠. 왜 그 분포가 그리고 그렇게 잘 사용되어 있는지도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포에 대한 좀 심각한 하늘과 땅을 걸고 하는 고민을 한번 해볼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걸 한번 해보면은 참 여러분들의 데이터 사이언스 하면서도 참 그 안에서 발견되는 추가적인 재미와 희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면은 n개의 관찰 대상 중 k가 반응했다라고 해서 이항분포, 이게 이제 변하면은 이제 쉽지 않죠. 그래서 이것마저 이제 확률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 고정시켜 놓고 k개 카운트만 이용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비율에 타겟팅을 해서 모델링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로지스틱 모델 이게 했었었고, 선형 예측식. 하지만 선형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그게 선형이기 때문에 선형 예측식을 쓴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지점은 책에서 굉장히 은밀하게 감춰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형 회귀 분석할 때까지만 해도 선형성을 굉장히 많이 확인했는데 왜 로지스틱 오니까 갑자기 슬그머니 거기서 발을 뺄까에 대한 고민도 사실 해봐야 되는 거죠. 웬만한 책에서 그거를 다루지 않았죠. 근데 여전히 그런 고민을 해보긴 해야 돼요. 여러분들 모델링 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돌아가니까 그냥 이렇게 하니까 한다 이렇게 하면은 실력 향상이 안 돼요. 그리고 교호작용학, 이거는 이제 말씀드렸죠. 그때그때 다른 그 모델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호작용학을 넣어서 결과적으로 많은 케이스의 모델을 우리가 정밀하게 보게, 비율을 투입했을 경우, 투입하지 않았을 경우 각각 나누어서 식물 크기의 효과를 보겠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비료 투입과 식물 종자의 크기의 인터랙션을 보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된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회귀 분석 들은 사람 중에서 한 99%는 헷갈리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된다. 그리고 나눗셈 이런 거 하면은 가능은 하지만 정보 소실이 큰 원인이 돼서 조심해야 되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어때요? 통계 부심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앞으로 하면 안 되겠죠? 이 수업 안 들으신 분들은 해도 상관없어. 근데 제가 들었으니 이제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통계 부심이 생겼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이제 데이터 조작 함부로 못 하겠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정규 감마 분포 이용해서 이산 확률 분포와의 차이를 주의해야 된다. 당연히 확률이 다르니까 주의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제너럴라이즈 리니어 모델 대장정이
오늘 마감되었습니다. 제너럴라이즈. 반응 변수 y와 x와의 관계를 보는데 이 반응 변수 y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시켜야 된다. 그 다음 단계로 일반화 선형 혼합 효과 모형. 그래서 일반화 선형은 여기에 우리까지 다뤘던 그 반응 변수에 대한 문제였었습니다. 그럼 여기 혼합 효과는 뭐냐면 데이터를 추출하는데 들어가는 소정의 컨트롤이 안 되는 추가적인 분산을 우리가 제어하고 싶습니다. 추가 분산을 제어하고 싶은데 추가 분산 혹은 추가 분산은 이제 에러를 동반하는 혹은 추가 에러를 우리가 제어하고 싶은데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집단에서 일어나는 데이터를 다 똑같이 볼 수가 없어. A라는 뭐 집단에서 나온 데이터, B라는 집단에서 나온 데이터, C라는 집단은 우리 코로나 백신처럼 조금 아시아. 대부분 A 집단, B 집단.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다 퉁쳐가지고 분석하면 된다? 되긴 돼요. 하지만 이 안에서 움직이는 특수한 분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분산이 작아갖고 굉장히 오밀조밀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혹은 여기는 분산이 어느 정도, 여기는 분산이 굉장히 크고, 뭐 어쨌든 그런 각각의 어떤 집단에 따라서 분산이 다른 경우, 혹은 연관성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그것마저도 우리가 컨트롤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혼합 효과 모형을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지금 설명을 해놨지만 실전에 가면은 이걸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는 일반화, 선형, 혼합 효과 모형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인지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거는 일반화, 선형, 혼합 효과 모델은 이 Generalized Linear 모델, 그리고 여기서는 GLMM이라고 하죠. 여기 보면 믹스드 모델입니다. 그래서 GLMM, 그리고 그 베이지안 모델, 그 하이라디컬 베이지안 모델 넘어가게 되는데 복잡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실전에서는 이제 이것도 많이 쓰긴 쓰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제가 어디를 타겟팅하고 있냐면 이 베이지안 모델을 타겟팅하고 있어요. 이 베이지안 모델 타겟팅하기 위한 그 중간 단계로서의 그 GLMM을 이해시키는데 제가 주안점을 둘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베이지안 모델이 왜 필요한가, 어떤 유용성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염두에 놓고 이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목표는 사실은 GLMM 이 챕터 7은 끝내는 게 목표였어요. 너무 큰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 네. 하지만 이게 너무 이 먼데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안 되겠다. 현실을 인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다음 시간에 GLMM 한 방에 끝내버리고 그 다음 단계로 또 재미있는 것들을 점차적으로 이제 테크닉들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보고 있는 모던 테크닉에 가까운 것으로 점점 가고 있어요. 아주 트레디셔널한 것부터 이 모던한 테크닉까지. 그래서 여기 이걸 한번 싹 한번 스캔하면 이 뼈대를 잡는데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뼈대를 기초로 해서 나는 다 배웠다라고 하면 대착각이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태까지 기둥 세우고 뭐 세우고 해온 그 뼈대만 농축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그 뼈대를 기초로 해서 이제 추가적인 공부를 거기서 격가지를 해가면서 이제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만의 이 통계 분석의 나무를 예쁘게 갖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